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 독학 이제 12회차입니다. 네, 12회차. 이제 경희대 2011학년도 수시 1차 이제 인문계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 수업에 연이어서 이제 정의론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칸트와 벤담을 다뤄봤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역시 벤담이 등장을 합니다. 벤담. 근데 오늘은 이 벤담과 노직. 그래서 이제 벤담과 어떻게 보면 벤담의 공리주의와 다른 표현을 하면 벤담의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일단 부딪힘이 먼저 있는 문제입니다. 자유지상주의.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음모론의 어떤 차이를 본격적으로 살펴봤다라면 오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유주의 안에 칸트의 음모론과 사실 칸트의 자유주의와 노직의 자유주의, 하이크식의 어떤 자유주의가 다 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인과 어떤 사회 혹은 또 자유와 평등 나름의 어떤 이런 딜레마 속에서 갈등 속에서 이쪽이 개인과 자유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자유주의 철학에 만나게 되고 아무래도 사회와 집단에 대한 가치를 더 중시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공동체주의 철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뭐 추후에 다룰 거고요. 오늘 일단 자유주의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자유주의 계열 안에서도 이쪽 조금 더 왼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유지상주의가 있고 자유만이 아니라 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노력 속에서 사실은 이제 칸트와 롤즈의 자유주의가 배치가 됩니다. 물론 칸트와 롤즈도 분명히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디테일까지 세분화해서 배우는 것은 사실 논술 수업에서 혹은 일반 상식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뭐랄까 전공자가 아닌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와 롤즈는 일단 한 팀으로 익혀두시고 자유지상주의는 노직과 하이에크가 있거든요. 그렇죠? 로버트 노직과 하이에크가 대표자고 이제 칸트와 롤즈가 여기 칸트와 롤즈의 자유주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칸트의 자유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의무론적 자유주의라는 말로 실제로 이제 롤즈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면 롤즈는 평등적 자유주의 또 이런 식으로도 언급을 합니다. 그만큼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자인데 평등적 가치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같은 자유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어쨌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것은 공통 분모입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칸트식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아니라 이 철저한 실천 이성에 의한 그 자유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행동을 오히려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한 약속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의무라는 건 단순히 누가 타율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칸트의 자유는 사실상 어떤 자율적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바를 해야만 하는 그런 자유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뭐 내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거나 뭐 안락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칸트는 다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명만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끊는 거야말로 진정한 어떤 그 존엄성에 대한 것을 끊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정언 명령을 어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정언 명령이라는 게 누가 우리를 가르쳐가지고 알게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닌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타율이 아니라 자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약속을 꼭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론적 자유주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여기 자유와 평등과 개인과 사익과 공익에 있어서 혹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야 이거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열된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이나 사회나 매한가지다라고 얘기했던 게 벤담의 공리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약간
명목적인 사회 개념을 갖고 있다. 사회 명목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보기에는 사회라는 건 그냥 이름뿐이고 개인을 다 모아놓은 거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1, 2, 3, 4 뭐 이렇게 개인 1, 2, 3, 4를 다 모으면 그냥 그것을 우리가 사회라고 이름 붙일 뿐이지, 그쵸? 무슨 사회 자체가 원래 존재하고 거기에 우리 각 개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어쨌든 고통은 용인 가능하다 정도의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만 생각해 보시고 일단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죠. 그렇게 되면 자, 1번 문제. 자, 1번은 가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요 논지를 비교하시옵니다. 그래서 가나 내용 요약하고 자, 이때는 그럼 순서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말 그대로 가를 요약하고요. 나를 요약하고 논지를 비교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편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 이거 차별화 전략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5, 600자 문제는 제대로 독해했는가를 채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뭔가 더 잘 쓰려고 일부러 구성을 이상하게 바꾸는 것은 되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를 요약하시고 예를 들어 그러면 가는 뭐 200자 요약하면 되겠죠? 나도 200자 요약하면 되고 이제 이 논지를 좀 더 첨예하게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센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00자로 핵심을 잘 정리해 주신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 이쪽 비교 쪽에서 할 말이 정말 없다 싶으면 250, 250, 100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중요한 건 그만큼 핵심 논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번 문항으로 가면 1-2번 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다라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각각 밝히래요. 그 다라가 이제 새로운 제시문 두 개가 있는 거죠. 다라의 핵심을 각각 밝히고 나서 자, 다라를 근거로 가나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시오. 그러면 가도 비판 당해야만 하는 거고 나도 비판을 당해야 되는 거죠. 가도 예를 들어 X표로 합시다. 가도 뭔가 디스를 당하는 거고 나도 디스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라의 어떤 부분으로 가나의 핵심들을 비판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이게 분량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해요. 5, 600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논제 자체가 약간 헷갈리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다라가 말하고자 핵심을 밝힌 다음에 이 제시문 다 하나로 가나 모두를 비판하고 라 하나로 가나를 모두 비판하라는 건지, 그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이 짝짓기식으로 예를 들어 뭐 제시문 다가 뭐 가를 비판하기 좋다거나 라가 나를 비판하기 좋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짝지어주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뭐 가타부타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5, 600자라는 글자 수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이 두 개를 갖고 다 하나하나씩 자 2대1로 제시문 다도 가를 공격하고 라도 가를 공격하고 다도 나를 공격하고 라도 나를 공격하기는 분량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나중에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매칭하기에 좋은 문제였다. 제시문 다가 가를 비판하고 라가 나를 비판하기에 사실은 딱 알맞은 분량의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함께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1-1-1을 먼저 풀고 오늘 이제 2-1번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그 성대 문제를 통해서 공리주의를 분석하신 분이라면 이거 제가 따로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읽어보면 바로 나오죠. 벤담 등장했고 뭐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을 조화시킨다. 자, 요거는 조금 체크해 두세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오해하지 않게끔 공리주의는 이런 거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제가 지난 시간 뭐라고 했죠? 벤담을 갖고 자꾸 집단주의나 뭐 공동체를 더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벤담 입장에서는 개인이나 사회나 사실상 이제 연결돼 있다고 본 거고 그렇게 치면 오히려 기본 분석 단위는 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 행복과 연결된다. 이런 말도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건 그만큼 더 좋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실제하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라면 결국은 개개인의 행복도 높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나와서 이제 질적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만 고민해보면 밀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벤담 입장에서는
양적 공리주의, 말 그대로 모든 걸 양화시켜서 비교하는 걸 원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야, 모차르트의 곡보다 그러면 그냥 뭐랄까 그냥 말 그대로 이러면 그러면 차라리 유행하는 요즘 아이돌 가요 있잖아요. 최근 새로운 세대들은 뭐 아이돌 가요에 대해서 가요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벤담의 공리주의에 의하면 아이돌 음악의 가치가 모차르트 음악의 가치보다 더 높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야 그래도 아무리 행복이 중요해도 질적 행복이 좀 있지 않겠냐. 질적으로 높은 행복이 있고 고질이 있고 저질이 있지 않냐. 약간 이런 걸로 구분하는 이제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리주의는 이제 논술에서 여러분 논술 시험을 풀 때 존 스튜어트 밀을 갖고 벤담의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와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나온 적은 여지까지는 없어요. 즉 왜냐하면 이게 공리주의 정신을 좀 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밀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무시하셔도 문제를 풀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핵심 사상인 결국 우리가 옳은 게 뭐였어요? 옳음이라는 것은 행복하면 옳은 거예요. 오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야 행복하면 옳은 거고 그죠? 고통스러우면 그러면 고통이면 그냥 틀린 거예요. 고통이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름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건 뭘로 기준한다? 행복과 고통으로 판단한다. 근데 그것이 이제 개개인의 행복을 최대한 다수 행복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나온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벤담과 미국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이기적 윤리가 내포된 자기중심적 관점을 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기성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역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존재는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실제성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 행복 합친 총량의 크기에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누가 얼마만큼 행복을 누리는가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이 마지막 내용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전체 공동체의 뭐 행복의 총 크기가 100인데 A 혼자 80을 누리고 있고 뭐 B, C, D 다 합쳐서 20 정도야. 그러니까 누가 얼마만큼 더 갖고 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총량만 커질 수 있다라면 그걸로 족하다는 식으로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 내부에 얼만큼의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수 행복의 총량을 위해서라면 누가 얼마만큼 갖는지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누가 얼마만큼 작게 갖는지도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거꾸로 A만 예를 들어 5를 갖고 나머지 뭐 B, C, D는 뭐 다 골고루 뭐 25 정도 가치 이상 갖게 있다. 25가 아니겠죠? 얘가 5니까. 아니면 얘 10으로 합시다. 헷갈리니까. 그래도 3으로 안 나지나? 단다. 그럼 30. B, C, D는 다 30씩 갖고 있는데 A만 10을 갖고 있어. 되게 불공평하죠. 근데 그런 거를 별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얘를 1로 해도 돼. A를 1로 잡고 B, C, D가 33씩 갖고 있으면 33 곱하기 3에서 99. 그러면 굉장히 불평등하죠. 근데 그래도 만약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뭐 예를 들어 전체 총량 50에서 뭐 100으로 늘릴 수만 있다라면 그거는 괜찮다라고 보는 관점이 공리주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리주의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공리주의 자체의 법칙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얘랑 만나고 있는 애가 누구인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시문 나에서 영어 제시문이 나왔죠. 근데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미 첫 문장에 나왔어요.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근데 개인의 권리가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제 자유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일단 자유주의의 입장이라는 거는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시문 나가 왜 얘의 색채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어디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국가 얘기가 나올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국가. 정부와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 여기 대표적인 요거죠. 핵심은 미니멀 스테이트 나올 때 저는 딱 확신이 들었거든요. 미니멀 스테이트. 예. 최소 국가론이죠. 그러니까 최소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자유지상주의가 추구하는 바예요. 국가가 나서지 말고 개개인의 재산권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그냥 시장의 원리로 내비도.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와 원리, 자유시장 경제의 일단 철학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자유지상주의예요. 그래서 로버트 노지카 하이에크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미니멀 스테이트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주저 말고 이거 자유지상주의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읽어보시면 정부가 최대한 간섭하지 마라.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뭐 국방과 치안까지다. 이런 얘기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그들의 뭐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어떤 뭐 수단과 도구로서 대하면 안 되는 듯한 어떤 느낌으로 제시문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칸트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칸트도 했던 얘기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같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누군가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절대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당연히 자유지상주의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 개인의 권리라는 건 사실상 되게 굉장히 좀 물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유권의 개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정부가 개입하는 거에 대한 반대 견해로서 주로 등장을 한다. 칸트가 말하는 건 사실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락사에 있어서 제시문 나의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선택과 소유권에 대한 걸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내 선택이고 내 소유권을 내가 선택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도 해도 되고 뭐 자살도 해도 괜찮은 거죠. 아니면 뭐 매매춘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강제성만 없다라면 근데 칸트는 같은 그 수단과 선택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의 존엄성을 수단 삼아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몸을 파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너의 존엄성을 팔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지상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같은 표현이어도 현실에 적용하는 무게감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나를 그렇게 쉽게 뭐 이용해주지 말을래? 이런 얘기가 더 가깝죠. 야 나를 그렇게 함부로 이용해 먹지 마.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지 마.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가는 결국은 벤담의 공리주의고 나는 자유지상주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특성에 있어서 나름의 공통분모는 없잖아 있는 게 바로 나름대로 개인을 분석의 어떤 도구로 보고 있다는 건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심은 가는 결국은 개인의 행복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다수의 어떤 행복까지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나와는 좀 다르죠. 하지만 재심은 나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만큼 재심은 가는 거꾸로 개인의 이 행복에 대한 것을 그만큼 중시한다. 그래서 개인이 분석 도구라는 것은 동일한 부분일 수 있어요. 차이가 있다라면 재심은 가는 그래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마침 소수의 어떤 나 개인 한 명의 생각이 한 명의 이익과 그런 고통에 대한 부분들이 다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다른 방향성에 서 있다라면 그때는 내가 고통을 감안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용인한다라면 재심은 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돼? 내 소유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어떤 반칙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내 개인의 어떤 권리나 개인의 권리와 어떤 그 소유에 대한 것들을 다수의 어떤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논지 차이를 얘기하라고 할 때 재심문 가나의 결국 가장 큰 차이는 뭐겠어요? 결국은 다수의 어떤 포지셔닝을 위해서 개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는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는 아까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같은 팀이 될 수 있어요. 안락사 허용론에 있어서 둘 다 논거를 제시해 주고요. 네. 논거에 물론 근거는 다르죠. 다수 행복을 위해서 안락사는 할 수 있다. 개인의 뭐 행복과 선택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개인의 소유권이니까. 자살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매매춘이 가능한 이유도 재심은 가는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니까 가능하다. 뭐 이런 논거를 쓸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소유권이고 근데 내 소유권을 저 사람이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의사와 내 의사가 서로 어차피 충돌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1대1 교환 거래가 된다라면 뭐 내 몸을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윤리에 있어서든 공리주의와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는 사실은 상대론적 윤리라는 점에서는 둘 다 또 공통점이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다라는 것, 행복의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재심은 나는 개인이 어쨌든 소유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또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논지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여기서는
자, 어때요? 논지를 비교한 주요 논지 비교인 만큼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시면 되겠는데 제 답안으로 일단 한번 읽어보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가를 보시면 자, 좀 크게 볼까요? 자, 제시문 가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한 방법으로. 자, 제가 이제 굉장히 공리주의를 조심스럽게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한 방법으로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가 제시된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조화다.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기에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죠.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 행복과 연결된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이는 사회 전체의 행복량이 커지면 그 구성원 행복도 자연스레 커진다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원칙을 또 도출하게 돼요. 벤담은 모든 쾌락이 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한 반면에 밀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했다는 견해만 살짝 덧붙여서 가의 내용을 요약에 대한 의무를 다 이행을 하는 거죠. 반면 제시문 나는 개인의 권리가 키워드였고 어떤 사람, 단체, 국가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국가가 유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건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역할에만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타인에 의한 수단이 아닌 존엄한 권리 그 자체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칸트와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국가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야, 국가야, 너는 우리 개개인을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되고 존엄한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에 더 가깝고, 칸트는 단순히 국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모두에게 해야 될 보편적인 정언 명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아니고 위협하는 그리고 여기 약간 표현의 오타가 있네요. 국가가 유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언제만 제한한다?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야 된다. 역할이란 말보다는 이때는 경우에만 한정해야 된다. 이래야지만 더 말이 맞겠네요. 자, 그리고 결국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논지 비교. 이제 요약은 했기 때문에 요약만으로도 어느 정도 비교는 되지만 이제 압축을 해줘야 돼요. 압축을 해서 한 150자 정도 써줬죠. 결국 두 재심은 모두가 사회 구성원인 개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사회 구성원인 개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 그러나 재심은 가는 사회 전체의 총 행복량이 증가할 때 개개인도 행복이 증가한다는 원리에 의해서 다수 행복을 위한 소수 행복의 침해 가능성을 용인하는 측면이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죠. 다수 행복을 위한 소수 행복의 침해 가능성을 용인한다. 그러나 나에 의하면 아무리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논지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와 어떤 노직의 그 자유지상주의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윤리 논쟁에서는 아까처럼 상대론적 윤리고 어쨌든 뭐 개인에 대한 어떤 도구 분석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현실 논리에서는 은근히 같은 편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둘이 사이가 갈라질 때가 바로 언제다? 이렇게 다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어떤 권리를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그 사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사회적으로 이미 어떤 상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를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유지상주의일 경우에는 이거죠. 아까처럼 야 그거 많이 뜯어가지 마. 뭐 이런 말로 지금 답안을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버전으로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야 우리 재산 뜯어가지 마. 정부가 우리 재산 왜 뜯어가는 거야? 그거 너무 억울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할 수가 있고 야, 이제 우리 거 뜯어가지 마세요라는 방식으로. 근데 공리주의는 또 언제 활용한다?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야 근데 뭐야 우리가 어쨌든 사회 발전을 할 때 GDP를 중심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분배에 대한 걸 얘기할까라고 할 때는 공리주의는 결국 뭐예요? 누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는 관심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중심으로 간다? 결국은 뭐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죠? 결국은 뭘 중심으로 간다?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얘기하면서
야, GDP를 더 우선해야 돼. 이런 얘기라 선성장 후분배의 어떤 논리로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롤즈가 이제 누가 얼마만큼 갖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진위계수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면 벤담 같은 경우에는 GDP만 더 우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끌고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면 되겠는데요. 2번 문제는 제가 왜 자꾸 답안을 껐다 켰다 하냐면 좀 아쉬운 게 제가 이거 좀 변형해서 만든 답안만 자꾸 나오네요. 변형해서 만든 답안은 분량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그래도 좀 살펴보시고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벤담의 공리주의. 이게 제가 그래도 여러분한테 좀 이게 긴 답안보다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경희대 약간 변형한 문제를 좀 만들 때 논제 1-2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길게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인문계 특히 쓰시는 분들은 사회계 요 밑에 있는 간단한 산술적인 문제도 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800에서 1000자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1-2번을 길게 늘린 버전으로 제가 이제 써놓은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은 버전은 어디 있나 지금 제가 잠깐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니면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옛날 거에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좀 이렇게 투박하겠지만 저도 이제 블로그에 있는 답안을 일일이 다 업로드를 조금씩 고치더라도 업로드를 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참고가 좀 덜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여기 있긴 있을 거니까 한번 이걸로 찾아봅시다. 제 블로그죠. 여러분도 필요하실 때 제 블로그를 찾아서 들어와서 아무거나 정보는 제가 이제 비공개로 해놓진 않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있을 듯 없을 듯. 여기 드디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자로 늘릴 때랑 500자로 줄일 때 버전을 지금 블로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잠깐 보시죠. 문제를 좀 보시면 지금 제시문 다는요 되게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잘 읽어보시면 제시문 다에서 어떤 뉘앙스를 좀 받을 수 있냐면요. 자, 일단 득실의 균형이라는 걸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득실을 따지는 거. 여러분, 제가 공리주의를 또 다른 별명으로 붙인 게 뭐예요? 공리주의는 행복 계산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하는데 행복량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즉 득과 실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득실의 균형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약간 공리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다해화자는 득실의 균형을 비판하면서 정의의 균형이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강조점은 정의의 균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의란 말은 주로 언제 쓴다고 했죠? 오히려 칸트와 롤즈 같은 경우에서 정의란 말을 자로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가 칸트와 롤즈와 똑같다란 말은 아닙니다. 읽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닮은 점은 있다. 왜냐면 정의의 균형이라는 게 득실의 균형은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과연 그게 꼭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정의라는 건 지금 즉시 우리가 이 행동이 옳은지 올바른지 아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칸트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되게 칸트적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대부분 그것을 알고 있다. 정의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칸트는 이 결과까지는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과연 정의가 진짜 정의라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지 않겠어? 라는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는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애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문 다의 키워드는 정의와 애정을 둘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마 애정을 써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시문 다의 키워드는 정의와 애정이다. 그 정의가 곧 애정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더 많이 시킬까 하인을 그런 거를 득실의 균형으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하인 자체가 인간이면 뭐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기계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때 오히려 하인도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인간답게 대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과를 두고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정의롭게 행동해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정의롭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한 어떤 결론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을 여러분도 너무 오해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정의의 방식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매달리는 어떤 글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재심은 다의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은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그럼 어디가 확실한 어떤 그 옳은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의미 속에 애정이라는 개념이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정의 어떤 관계로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애정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득실의 균형이라는 걸 비판하기 가장 좋은 건 공리주의 비판이죠. 그래서 재심은 다를 통해서 공리주의에 대한 득실의 균형과 연결을 해서 이걸 비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나의 시를 보면요, 안 어려워요. 그대로 읽다 보면 어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적인 어떤 벽이 있는데 그 벽 뭐예요? 현실의 한계겠죠. 벽은 현실의 어떤 그 한계를 나 홀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그래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 구성에서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가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뭐야? 다 함께 올라가는 거죠. 다 함께 손잡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넝쿨이니까. 넝쿨이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라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재심을 나는 어때요? 의외로 공동체에 대한 되게 중요성을 얘기하는 셈이죠. 공동체나 어떤 연대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자,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제시문 라가 가나 중에 비판하기 쉬운 게 어디가 있죠? 제시문 라는 아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자유지상주의는 사실은 철저한 어떤 개인주의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를 공동체나 연대를 중시하고 있는 제시문 라가 공격하기에 더 좋죠. 그래서 개인주의는 결국은 이기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기성의 문제, 혼자서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누가 해결한다? 공동체가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1-2번 문제의 코드는 어떻게 된다? 재심은 다가 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재심은 다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제가 이제 칸트라고 명확하게는 안 했지만 그래도 얘가 칸트와 닮은 건 사실이에요. 정의의 균형을 통해서 다가 칸트라면 나는 공동체죠. 자, 그럼 오늘 문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심은 가는 공리주의였고 나는 자유지상주의였고, 근데 요것들을 서로 비판하라고 할 때 칸트의 어떤 정의의 균형에서 공리주의를 비판하기가 좋고 공동체주의에서 자유지상주의였던 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비판하기가 좋다라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결국은 4가지의 정치철학적 종류가 다 나왔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답만 같이 읽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짧게 보는 답안이죠. 재심은 다의 핵심은 애정이며, 자, 핵심을 각각 밝히라고 하기 때문에 핵심만 제 짧게. 다는 애정이고, 라는 협동이야. 아예 이렇게 그냥 정말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의 정을 모두 비판하시니까 다는 상호 이해관계에 있어서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득실을 따지는 원리로 행위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관계의 애정의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게 다의 핵심이죠. 득실을 따지지 말고 관계의 애정의 유무를 따지자. 이거고요. 이러한 원리에 비춰볼 때 총 행복과 총 고통을 득실로 이것도 오타네요. 고통의 득실로 행위를 결정하는 공리주의는 비판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의 사례에서 나오는 하인과의 관계에서도 하인을 노동기계로 인식하고 최대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고 계산하는 행위가 바로 공리주의와 같다. 그죠? 그걸 이제 공리주의와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의 화자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례가 결국 공리주의와 다를 바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러나 하인을 도구가 아닌 인간 자체로 보고 애정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 사고는 비판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라의 시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한계를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협동하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죠. 시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의미를 파악해낸 다음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만을 중시하는 나의 관점이 자유지상주의의 한계죠. 특징이죠. 비판되어질 수 있다. 물론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장점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존엄한 개개인들도 혼자만으로는 현실의 난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함께 협동과 연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도출함으로써 재심은 라가 나를 비판할 수 있고 다가 결국은 가를 비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1-2번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천자로 늘려가지고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 여기서 이것까지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 예제풀이 집에도 아마 실려 있을 테니까 그대로 활용하시고요. 자, 마지막. 2-1이 이제 우리 복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자유지상주의와 벤담의 공리주의를 제대로 이해했는가? 이것을 이제 확정 지어줄 수 있는 게 2-1번 문제인데요. 자, 제시문 마의 사회에 사회 개혁가가 등장했대요. 자, 마의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자, 표를 보시죠. 가상적으로 구성된 사회여서 3명밖에 안 사는 사회예요. 꼴랑 3명밖에 안 살아요. 근데 자본량이 9-4-2야. 어때요? 불평등하죠, 이미. 애초에 자본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어요. 3명밖에 안 살지만 A는 결국은 부자고 C는 가난한 사람이죠. 4배 이상 가난하네요. 자, 근데 생산량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Y는 뭘까? 자, Y는 지금 3X라고 표현되어 있죠. 풀어보면 이게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자, X가 아까 뭐였어요? 자본량이잖아요. 자본량이 X인데 A는 9의 자본량이 있죠. 근데 생산량은 3X야. 이걸 뭘 의미한다? A라는 사람은 자본량이 9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열심히 일하면 9의 자본량을 3배로 뻥튀기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A는 이 상태로 간다라면 A의 총 생산량은 27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9를 27로 늘릴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2X니까 428이죠. 8까지 늘릴 수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본전치기죠. 생산량 자체가 본전이기 때문에 2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 더해보세요. 27, 8 더하기 2 더하면 30이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37이 되죠. 37. 그죠? 자, 이게 변화 직전의 사회예요. 사회개혁가가 나타나기 전에 이 사회에서는 뭐 나라라고 표현하든 사회로 표현하든 이 사회에서는 자본량 자체가 되게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생산량을 다 더해보면 37 정도의 생산량이 나오던 사회예요. 그런데 자, 사회개혁가의 특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평하게 불균등한 분배를 개혁해서 균등하게 분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뭘 균등하게? 자본을요. 생산의 결과물이 아니라 자본을 균등하게 분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제안했대. 이 정책을 도입했을 때 사회적 총 생산량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37이었잖아요. 이 37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설명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를 근거로 자 이제 이 결과값을 보고 가나의 입장에서 자본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정책 도입의 타당성을 논해봐라. 자, 타당성을 논하라는 말은 뭐예요? 야, 이 정책이 잘했니 못했니 이걸 평가하라고요. 제시문 누구 입장에서? 가나의 입장에서. 각각 보시면 됩니다. 제시문 가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세요. 우리가 이제 사회개혁가가 9-4-2의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고 했죠? 여러분 9-4-1을 일단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회 전체 자본량은 15죠. 15를 균등하게 나누려면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5, 5, 5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가지면 어때요? 자, 평등한 사회가 됐죠. 사회개혁가가 나타나서 A의 사실은 재산을 빼다가 B와 C에게 나눠준 셈이에요. B에게는 1만큼, C에게는 3만큼. 그래서 5, 5, 5가 됐죠. 그럼 이 사회는 어때요? 균등한 자본량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생산량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다 5를 곱하면 되겠죠. 5, 3, 15, 5, 2, 10, 5, 1은 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이전보다 예전에는 몇이었죠? 27이었는데 이제 사회개혁가가 나타난 이후로 15로 줄게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10이 되죠. 예전 같으면은 2, 4, 8이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10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B는 이득을 받고 C는 제일 이득을 크게 봐요. 원래는 2인데 5로 늘어나니까. 어쨌든 A가 큰 손해를 보고 B씨가 이득을 보는데 총 생산량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3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가 하나 나오죠. 결국은 누가 얼마만큼 가졌는가의 어떤 포인트보다 공리주의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사회적 총 생산량이 중요하다고 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결과값이 중요한데 지금 사회개혁가가 개혁을 하고 났더니 37에서 30, 마이너스 7만큼 어때요? 총 생산량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공리주의인 오늘의 제시문 가가 보기에는 과연 이 사회개혁가의 개혁을 좋게 보겠나요? 아니라는 거죠. 37에서 3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누가 얼마만큼 더 가졌고 더 이득을 받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총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입장에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자, 근데 자유지상주의인 나의 입장으로 갑시다. 자유지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뭘 본다고 했죠? 결과값을 보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37에서 30으로 줄어든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나한테. 나는 누구죠?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가 중요한 건 뭐예요? 개개인의 소유권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제 신문 잘 기억해 보세요.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하는데 이거를 지금 사회개혁가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 재산 띄어다가 다른 애들 줘. 이거 뭐예요? 재산권 침해죠. 사실상. 내가 어떤 반칙을 위해서 뭐 얻어낸 재산도 아니고 남의 걸 훔친 것도 아닌데 이거를 누가 강제로 분배한다. 이거야말로 오히려 국가가 도둑질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인 A의 재산을 함부로 띄어다가 소유권 침해를 해서 B씨에게 넘겨준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오늘 답안은 37에서 30으로 총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공리주의인 가는 이 마지막 총 생산량의 값이 줄었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고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비판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둘 다 비판의 어떤 관점으로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좀 재밌죠, 이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수리적으로 이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이런 사회개혁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의론 두 번째 문제기도 하고 논술 독학 12회차 문제를 풀이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롤즈를 좀 본격적으로 또 한번 다뤄볼게요. 롤즈가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는 고려대학교 아주 옛날 문제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롤즈가 기출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이제 고려대학교 07년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